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이렇게 딱 정의가 돼 있는데 통일신라 발해, 사실 이 표현보다는 남북국 시대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기 때문에 통일신라와 발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남북국 시대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신라, 통일된 신라와 그 다음에 발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선 신라 발해에 들어가기 전에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누가 했냐면 삼국사에서 김부식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역사적인 구분을. 상대는 왕들은 박씨, 석씨에 이어 김씨가 계승을 해서 성골, 그러니까 이제 그 혈통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골들이 왕위를 계승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골들이 쭉 이었었던 거, 그래서 김춘추가 태종무열왕이 임금이 되기까지의 28대의 왕들을 우리가 상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는 태종무열왕의 진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공왕까지를 얘기하고, 하대는 내무랑계의 진골 출신들이죠. 지금 내무랑계의 진골 출신들. 그래서 끝까지 선덕왕부터, 여기서 말하는 선덕왕이 선덕여왕이 아닙니다.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입니다. 한편 참고로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삼국유사에서 이련이 삼국유사에서는 불교식 왕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왕명을 가지고 박격거세에서 지증왕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중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불교식 왕명을 썼던 때죠. 버흥왕 때부터 진덕 여왕까지고, 그 다음에 하고는 무열왕 때부터 경순왕 때까지 이렇게 를 나눠놓고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라 중대의 상황, 중대라는 건 이제 통일된 신라의 상황이죠. 그 교재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종무열왕 김춘추입니다.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켰다라는 거. 백제를 멸망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김춘추 왕은 죽었죠. 자, 그러면 삼국통일의 위협을 완성을 했던 왕은 바로 문무왕입니다. 김무열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고구려 멸망하고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하였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왕은 사실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문왕이 임금이 됐을 때는 아버지 문무왕도 죽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 불러죠? 외삼촌 할아버지 김유진도 죽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그런 임금들이 없다라는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문왕 때는 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제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무지한히 노력을 했습니다. 전제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지한히 노력을 했어요. 정말 눈물 겹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인이 난까지 일으켰어요. 김흠돌이라는 장인어른이 난까지 일으켰죠. 이것을 진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주, 요 가운데 이제 오자가 빠졌죠. 오소경, 구주, 전국을 이제 행정제도를 개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하면서 관료전 지급, 관료전이 먼저 지급이 되고 노급이 나중에 폐지가 됐습니다. 귀족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노급을 나중에 이제 폐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국학을 설립했다. 이 국학이라는 학교를 공식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태학으로 이름이 변동이 되긴 합니다만, 이 국학이라는 이 학교를 세우고 누구를 열심히 여기서 인재를 양성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육두품들이죠. 육두품들, 진골들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해서 육두품들을 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물겨운 노력이 만파식적과 관련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만파식적, 동해에서 10,000가지 파도가 거세게 불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어디 가면은 피리가 있는데 그 피리를 부르시면 됩니다. 정말 보니까 이 파도가 잠잠해지더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골들의 어떤 그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났던 것들이 얼마나 당시에 골치가 아팠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파식적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은 가문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가문사. 가문사가 뭐죠?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고 가문사에 이제 3층 석탑만 남아 있는데 이 은혜에 감사한다. 누구의 은혜에? 바로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 문무왕은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왜구들의 침략에 굉장히 신라가 시달렸죠.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겠다? 왜구를 막는 바다의 용이 되겠다, 해룡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앞바다에 보게 되면은 그 문무왕 해중릉이라고 돼 있는데 뭐 능이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불교식으로 화장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뿌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절은 아주 특이한 구조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가 바로 뭐냐면 이 해룡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밤에는 이 수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좀 편히 쉬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견대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 견자가 볼 견자죠. 뭘 보는 겁니까? 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치 좋은 곳에다가 이것을 딱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견대에 올라서서 자기가 정말 괴로울 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이렇게 했단 얘기죠. 그래서 이 만파식적과 더불어서 신문왕이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관료전과 노급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진골들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견제하고 좀 억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관료전은 귀족이 이제 어느 정도 품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직에 나가게 되면은 뭘 줍니까? 토지를 주죠. 토지를 주는데 노급 같은 경우에 노급도 그렇고 시급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뭘 주냐면은 수조권을 줍니다. 수조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땅에 있는 뭐예요? 조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수조권을 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노동력 징발권을 줍니다. 백성들을 지 멋대로 이렇게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 징발권을 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더 위협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신문왕이 관료전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주는데 이것은 없애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가 중요해요. 관료전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가면서 노급을 폐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신문왕 때부터 이제 왕권이 점점 올라가요. 왕권이 점점 올라가서 이 성덕왕 때 되면서 왕권이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을 찍어요. 그래서 성덕왕 때에 했던 일 중에 바로 뭐가 있냐면 정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백성들에게 토지를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토지를 주는데 이것은 소유권을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토 사상에 입각을 해서 왕토 사상 모든 국가의 토지는 왕의 토지다. 해서 내 토지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토지를 주었다는 것, 소유권을 주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서 얘네들 귀족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국가에 세금을 따박따박 잘 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성덕왕 이후에 왕권이 조금씩 내려가게 되면서 경덕왕 때의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해공왕 때는 암살을 당해요. 뭐 대공의 날이라든가 96 각간의 날, 이 각간이 어느 정도 좀 높은 신분의 그 벼슬의 이름이거든요. 재상급에. 그래서 뭐 9, 6명의 각간들이 난이 일어났다. 실제로 난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만큼 여기저기서 난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해공왕은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러면서 해공왕 이후에 약 150여 년간 20여 명의 왕이 교체가 되는 그런 이제 어지러운 시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자료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구조 오서경 통치 제재할 때 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신문왕 때에 국가를 정비를 하는데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뉘었어요. 자, 주로 나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작은 도시, 경자 들어가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금관경. 그 다음에 남원경, 서원경, 중원경, 북원경 이렇게 있어요. 경자가 몇 개 있죠? 5개가 있죠. 그래서 오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금성이 동남 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수도 금성을 보완하고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소경 제도를 두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하대의 상황. 신라 하대에
신라 하대 해공이 죽고 나서 내물안개 진골이 왕위를 세습을 합니다. 그래서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교체가 되는. 그러면서 다시 집사부 시중의 권한은 어떻게 되고 다시 약화되고 상대 등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신문왕 같은 경우 국학을 세워서 육두품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중위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골품제는 골품은 변하지 않는데 자기 골품에 맞는 것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었죠. 특히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6등급 아참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싶은데 더 못 올라가. 그래서 아참 이렇게 안타까움이 많아요. 아참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품계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품계를 넘어서인 관직은 좀 올라갈 수 있게끔 승진할 수 있게끔 중위제를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라 하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왕권이 다시 추락을 하게 되면서 육두품들은 다시 또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두품들이 불만을 많이 갖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틈에서 지방 세력인 지방 호족이라는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귀족들은 중앙에서 왕위 다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족들은 자기 스스로를 성주나 장군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군사권과 더불어서 경제력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까지 자기가 임명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육두품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두품과 결탁이 되는 거죠. 이 호족과 육두품이 서로 결탁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로운 사상이 유행합니다. 육두품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유교,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불교가 교종 중심이었죠. 이 귀족 중심의 교종. 그런데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명상, 참선을 강조하는 선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불교사 할 때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귀족들의 중심인 교종의 권위에 선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주는 망할 것이다. 땅의 지덕이 이미 쇠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설인 풍수지리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호족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네가 임금이 되기 위한 어떤 사상적 기반으로 만들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어요. 김헌창의 난, 자기 아버지가 임금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김헌창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웅주 도독이에요. 즉 웅주라는 것은 웅진 지역이죠. 백제 지역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김헌창의 난을 일으켰고, 이것이 나중에 후백제가 탄생하는 데 어느 정도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보고, 우리는 영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딸이 왕비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당시의 신라 왕이 알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보고의 신복을 매수를 했죠. 그 염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염장을 통해서 장보고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장 지른다 그런 표현이 또 여기서 나왔다라는 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은 이건 지배층의 난이 아니에요. 이건 농민의 난이에요. 농민의 난. 그래서 이 진성여왕 때 구세기 말이에요. 진성여왕 때 일어난 건데, 이 원종과 애노가 경상도 지방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던 원인은 바로 이제 세금이죠.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 들어가니까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이 남아라는 건 이제 직책의 이름입니다. 남아 영기를 파견합니다. 진압하라 딱 파견했는데, 이 영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딱 보고 나서 와, 이 위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이것을 진성여왕이 알아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영기를 참수시키고 나중에 원종과 애노의 날을 진압했다. 이 원종과 애노의 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농민봉기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왕별, 신라 하대 때의 주요 왕별 내용들 한번 볼게요. 헌덕왕 김헌창의 난이 일어났고요. 문성왕 때 장보고의 난이 일어났고, 진성여왕 이 여왕이 중요합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이고, 그 다음에 붉은 수건을 들고 돌아다닌다. 적고적의 난. 진성여왕 때 농민봉기가 가장 극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에서 귀국한 육두품 출신의 어마어마한 학자죠. 최치원이
신라의 개혁안 10가지를 올립니다. 시무 10조를 올렸으나 무시당하죠? 무시당해서 최초는 산으로 기들어가서 열심히 지필 작업에만 몰두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요 왕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를 보겠습니다. 발해는 698년도에 세웠어요. 고구려가 668년도에 망했기 때문에 30년 뒤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만주의 역사가 계속 발해에 의해서 계승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 정말 바람직한 역사예요. 자, 지배층은 고구려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피지배층들은 말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당나라는 말갈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신라를 압박을 했었죠. 근데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피지배층으로 말갈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일본에 보낸 국서에 나라를 고려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왕을 고려 국왕이라고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이 바로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고, 그 다음에 온돌이라든가 와당이라든가 기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상,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무덤 양식인 굴식 돌빵 무덤을 사용했다라는 것에서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요 왕들의 역사 흐름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왕이다. 고왕 대조영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도 있었죠.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맨 처음에 동모산에다가 진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역시 연호를 세웁니다. 자주적인 표현이죠. 네. 그 다음에 후에 발해로 이름을 계칭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대조영의 아들인 무왕, 무문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임금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느끼셔야 돼요. 무왕, 무기 가지고 열심히 싸웠어요. 문왕, 학문,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던 왕이에요. 선왕, 전성기예요. 전성기. 이것을 이제 미리 머릿속에 두시고 여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무왕 대무예라고 합니다. 무 자 들어가죠. 연호 역시 인안이라고 했습니다. 연호 자주적인 표현이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전쟁하면서 전부 다 영토 확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장문유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당의 산둥반도를 먼저 공격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당나라하고는 초기에 안 친했어요. 왜 안 친했을까요? 발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당나라가 방해도 많이 했지만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다 해서 초기의 외교 관계에서는 당과 신라하고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문왕 그 대흠무라고 하죠. 대흠무라고 하는데 연호를 대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흥, 크게 흥할 것이다. 황상이란 칭호까지 사용했어요. 황제다. 수도를 상경, 동경 등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경, 동경으로 천도했다는 것을 이제 어디 동해안 쪽으로 진출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중국에서 안사의 난, 즉 안록산과 사사명과 같은 절도사들의 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국 당나라가 굉장히 좀 흔들흔들거리고 시끌시끌했던 그때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양귀비 등장하고 뭐 그런 시기예요. 거기를 틈타서 지배 체제를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와 친해. 지난번에 미안했어 친구야 그러면서 그래서 당나라 문화를 수용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라와의 관계도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를 가기 위한 길인 신라도를 건설하고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나라의 정치 제도인 삼성육부 제도 및 그 다음에 국립대학인 주자감을 설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왕 때의 일이에요. 굉장히 발해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영토를 넓히는 데 주력을 했죠. 그 뒤를 이어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변국하고 친선관계를 맺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대인수라고 불리우는 선왕 때 연호를 건흥이라고 그러고요. 말가를 완전히 복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동지방까지 진출하고 최고의 전성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뭐라고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라는 별칭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에 최고로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발해가 이때 행정구역을 정비하는데 중요한 도시인 오경과 지방의 중요한 요지를 15부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62주로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신라 같은 경우는 지방이 주가 몇 주였어요?
구주 오소경이라고 그랬어. 구주였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은 발해의 그 땅이 얼마나 넓었으면 여러분들이 대충이라도 딱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기 때문에 선왕 때에 행정구역을 이렇게 정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926년도에. 그래서 발해의 역사는 약 230년 정도가 돼가는데 230년의 역사가 짧은 역사는 아니죠. 네, 보통 왕조의 역사를 25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제 수명을 다했던 그런 왕조였다라는 거죠. 이 거란족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했기 때문에 왕건에 의해서 세워지는 고려 같은 경우는 거란족하고 초기에 외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란족이 중국 대륙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 고려하고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벌였습니다만 그 외교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 않자 결국에 거란족이 쳐들어오게 되는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부흥운동 보시게 되면은 거란족이 망하고 났습니다만 정왕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면서 부흥운동을 벌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치체제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 당나라에서는 삼성 육부 제도를 당태종이 딱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당나라의 최고 기구는 중서성이었어요. 그리고 상서성 아래에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2호의 병영공 6개의 부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육부인데 이것을 문왕 때에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최고기구 중서성 이름을 따가지고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인데 최고기구는 발해의 최고기구는 정당성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최고기구는 정당성이었고요. 정당성 아래에 육부를 두었는데 육부를 유교식 명칭인 충인이 지혜신 이렇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개의 부서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룬 것이 아니라 3개씩 나뉘어서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뉘어서 운영을 했다. 그래서 발해의 정치체조가 당나라의 것을 모방했습니다만 독자적으로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잘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감찰하는 어사대 성격인 중정대, 그 다음에 서적 관리하는 문적원, 그 다음에 국립대학인 주자감을 두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았고요. 자, 대외관계, 발해의 대외관계. 초기에는 적대적, 당과 적대적이었죠. 문왕 이후에 친선이었고요. 돌고는 뭐 고구려랑은 늘 친했으니까 계속 꾸준히 친했던 것이고 일본하고도 계속 꾸준히 친했다라는 겁니다. 신라하고도 초창기 때는 대립관계였으나 문왕 때 뭐를 만들었죠? 신라도를 만들면서 친선관계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발해의 최대 영토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가 잘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발해가 굉장히 넓었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만 즐거운 마음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자랑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 뭐 통일신라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북국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름까지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문왕 때 수도를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상경, 용천부, 그다음에 동경으로 갔다. 그래서 이 동경으로 갔음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동해안 지방으로 진출을 하였다라는 거고요. 여기 압록강 지역에 보시면 서경 압록부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있었죠. 이것이 시험 문제 가끔 나왔었는데 서경 압록부는 어느 사람들하고 긴밀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그럼 압록강 이쪽이니까 중국 쪽,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유목민족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왕 때에 수도 상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서 신라 수도인 경주까지 가게 되는 신라도가 있었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여러분들 38쪽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빈공과라는 것이 나와요. 빈공과. 앞에서 당나라는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기 때문에 당나라의 제도나 문물, 그 다음에 당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당나라로 모여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당나라의 문화를 보고 나서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깜짝깜짝 놀랐죠. 그래서 당나라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빈곤과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국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보는 과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웠죠.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빈곤과에 합격하는 사람이 1위가 신라, 2위가 발해, 3위가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1위와 2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뒤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5번에 발해 빈곤과 합격자 오소고등 10명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897년에 발해 왕자 대붕해가 중국 당나라에 가서 우리의 자리를 신라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내용이 나가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발해의 빈곤과 합격자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영토도 신라보다 훨씬 넓었기 때문에 왜 신라가 우리보다 자리가 높으냐? 그래서 왕자가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나라 발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